예, 안녕하세요. 책을 읽어주는 여자 이영주입니다. 예, 바깥이 굉장히 춥습니다. 옷들 두텁게 입고 출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쓴 자서전도 이제 몇 개 제목이 이제 남아있지 않습니다. 구독자 분들이 이제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래도 이제 들어주시는 분들 한해서 항상 이제 따뜻한 격려해 주시고 피드백도 주시고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댓글 주신 분 중에 저랑 복송된 정거리 교화소에서 함께 동시간대를 보냈던 분이 댓글 써주셔서 전화번호를 서로 교환하고 네, 잠깐 이제 나눴습니다. 지옥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건 굉장히 감사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만나는데 또 이제 제가 사람들을 좋아해서 워낙 이제 여러 모임들이 있었는데 다 이제 내려놨습니다. 작년에. 근데 이제 하나만 딱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정거리 이제 여사들 모임이라고 정거리 교화소에서 함께 징역살이를 했던 분들 참 동질감이 많죠. 거기가 이제 살아있는 지옥인데 죽지 않고 이제 다시 만난다는 거. 코로나 이제 끝나면 다시 봐야 되고 근데 이제 많이 아프시더라고요. 지옥에서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죽지 않고 살아내려고 버텨냈으니까 힘이 되드릴 수는 없지만 그분들한테 다 항상 이제 전화하려고 노력하고 좋은 말로 위로해 주려고 노력하고 그러고는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제목은 어제랑 똑같은 제목인데 제가 너무 길어서 끊었거든요. 어제에 이어서 계속 읽겠습니다. 주인집 집사님이 주선으로 남편은 화령 탄강에 들어가서 탄을 캤고 방긋방긋 웃고 뒤집기를 하는 딸 아이를 키우는 재미에 신혼부부는 마냥 행복한 줄 알았다. 그런데 남편이 다니고 있던 갱도가 무너지면서 나이 30도 안 된 딸아이 아빠가 굴에 매장되어 죽었고 북한 사람이라고 일전 한 푼도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탄강 주인은 자기가 이제 일을 시킨 갱도에서 죽은 탈북자 남편이 아내와 딸을 중국 공안에 탈북자라고 신고하려고 이제 했고 그 집사님이 길림 쪽에 있는 딸한테 부탁을 했고 그렇게 향하 엄마를 길림성 도나로 이제 보냈다. 북한에서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남편 이런 슬픔도 잠시 3살이 조금 지난 딸 아이를 키워야 했던 향아 엄마는 피눈물을 또 삼켰고 그런 그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다. 막상 도나에 집사님 딸이 있다는 그 언니네 집에 도착해 보니 밤이면 밤마다 향아 엄마를 찾아서 그 남편이 윗방으로 쳐들어오는 것이었다. 언니 눈치를 보랴 자기를 겁탈하려는 형부를 밀어내랴 너무도 힘들었어서 향아 엄마는 한쪽 눈이 없어도 좋고 한쪽 다리가 없어도 좋으니 머무는 언니네 집을 빨리 두고 싶었다. 그래서 언니네 윗동네에 산다는 한족 총각에게서 혼초짜리가 들어오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어린 딸을 데리고 그 남자를 따라 무작정 갔다. 그 남자는 겉보기에 약간 모자라 보였고 그 대신 마음은 무지무지 착했다. 부모랑 함께 살고 있었는데 서로 배가 다르고 씨가 다른 형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집이었다. 형부 때문에 도망치듯 그 남자를 따라오고 나서 정말 거짓말 보태지 않고 때가 석섬인 그 한족 남편을 부지런히 잔소리해서 씻게 했고 강내고 그랬단다.
신발 뻗는 바닥에 침을 뱉고 목욕은 언제 했는지 알 수도 없는, 또 세수나 발조차도 잘 씻지 않는 그 남편이란 남자를 덜덜 볶아서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 냄새가 나는 남자로 겨우 변신시켰다. 그래서 시댁하고 나란히 붙은 그들 신혼방도 찰떡이 굴러도 먼지 하나 붙지 않게 쓸고 닦고 했단다. 봄이면 시댁에서 남편 몫으로 떼어준 밭을 정말 열심히 가꿔서 가을에는 풍족하지 못해도 다른 사람한테 손을 빌리지 않고 1년 식량을 자급자족했다. 또 사계절 동네 아줌마들 품앗이를 따라다니면서 번 풋돈을 조금씩 저금해 가을에는 집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장만했단다. 그런데 바보 아들이 마누라가 욕심난 의붓 아버지는 이따금씩 술을 마시고 남들이 다 자는 밥에 향안의 집 문을 사정없이 두드렸다. 아버지를 힘으로 이길 수 없었던 바보 남편은 그 밤에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버렸다. 향아 엄마는 딸 앞에서 치욕거리를 만들 수가 없어서 온 힘을 다해서 항거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온 것은 중국 시아버지 무차별 폭력으로 인한 온몸에 생긴 시퍼런 멍자국이다. 누구한테도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런데 너무 속상하고 또 무섭고 기가 막힌 이야기를 같은 동네 사람들한테는 너무 창피해서 도저히 말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서 1년에 한 번 시댁에 오는 내 손을 잡고 향아 엄마는 슬슬 불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했다. 들어주는 나 역시도 너무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내가 신분이 있는 중국 사람도 아니고 또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애딸린 향아 엄마를 내가 살고 있는 도시로 데려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늘 안쓰러워서 나는 시댁을 생각하면 그녀도 자연히 함께 떠올렸다. 이토록 탈북자로 중국에서 산다는 것은 정말 값없는 인간 이하의 삶이었다. 마을 사람들한테도 또 중국법 어디에도 향아 엄마의 그 하소연을 할 곳은 없었다. 그 정도로 우리네 신부는 너무 슬펐다.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 똑같은 삶의 현장에서 누구는 중국 사람이라서 또 누구는 나라도 구제를 못해서 남나라에 온 신분 없는 사람이어서 또 돈에 팔리고 원하지 않는 삶을 강요당하고도 북송이 무서워서 그대로 당하고만 살아야 했다. 그런데 더 기막힌 얘기를 향아 엄마가 털어놓는다. 같이 사는 남편에게 오직 성한 것이 있다면 밤자리에서의 성관계뿐이었단다. 자기 아내를 의붓 아버지 손길에서조차도 지킬 수 없으면서도 남편은 1년 농사 빼고는 어디 가서 돈 한 푼도 벌어오지 못하는 무능한 인간이었다. 그런데 밤만 너무 밝히는 것은 향아 엄마에게도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밀어내는 것도 너무 밀어내서 그 궁여지책으로 달력에 빨간 볼펜으로 표시를 하고 그날만 같이 잘 수 있다고 안 되는 서툰 중국말로 선포했다고 한다. 먹는 것과 잠자리 능력만 온전한 그 남자는 언제나 잠자리 때문에 향아 엄마한테 불만이 있었고 또 향아 엄마는 시아버지 손에서조차도 네 마누라를 못 지켜서 허다하게 맞게 하는 너는 나랑 잘 자격이 없다고 계속 엄포를 놓았다. 이제 그만하면 알아들었겠지. 혼자 나름 생각하던 어느 날이란다. 가을한 밭에서 강냉이 떼를 묶어서 나르기 쉽게 단을 만들고 길 가장자리에 모아놓고 집에 돌아왔다. 일하는 내내 보이지 않던 남편 등짝이 그다란 창문으로 들여다 보이게 어디에 갔었냐고 핀잔 주려고 급하게 출입문을 열었다. 그랬더니 이제 5살이 된 딸 향아를 눕혀놓고 그 남편이란 작자가 바지를 내리고 손가락을
아이의 그곳에 넣었다 뺐다 하고 있더란다. 애는 무서워서 소리도 크게 못 내고 후느끼고 있었고 짐승 같은 남자는 아내가 들어선 줄도 모르고 오직 그 짓에만 몰두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혀 향아 엄마는 기절 일보 직전이었지만 문 옆에 자기 키만큼 세워놓은 강냉이 이삭 자루에서 강냉이를 들어서 그 짐승한테로 사정없이 뿌렸다. 원체 체구가 작은 향아 엄마인데 너무너무 무리를 해서 강냉이를 뿌렸던지 어깨가 탈골돼서 병원에 실려가야 했다. 딸 향아는 놀람과 동시에 창피함을 모두 안고 자지러지게 울고 집안에는 향아 엄마가 던진 강냉이 이상만이 뒹굴어 버렸다. 그 소리에 이 집 저 집에서 사람들이 몰려나와 무슨 상황인지 웅성거린다. 병원에서 어깨를 겨우 끼우고 돌아오니 5살 난 어린 딸한테는 너무 한심한 엄마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봄에 쓰다 남은 농약을 먹고 딸 아이랑 같이 지긋지긋한 삶을 정리하고 싶어졌단다. 핑크색 나는 농약병을 들고 하염없이 향아를 안고 오는데 문득 탄강에서 굴이 무너져 돌아간 전 남편이 생각났다. 사랑으로 생긴 아이를 배 안에서 조금씩 키우면서 내 새끼만은 굶기지 않고 키우리라 결심하고 탈북했는데 결국 생떼 같은 남편만 먼저 저 세상으로 보냈다. 하령에서 잘 먹어 젖살이 오른 딸 아이를 안고 빙글빙글 돌아가던 남편이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리고 먼저 간 남편한테 철 모르는 애까지 데리고 가기는 너무도 자신이 없어서 그 후로 더 이를 악물고 살아냈다. 그러면서 내 손을 붙들고 하소연한다. 소연이 엄마, 나는 살아서 꼭 이 집을 떠날 거야. 내가 이 집에서 나가야만 나도 내 딸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이번에 말에 농사를 지은 돈을 가지고 이 집을 뜨고 싶어. 나도 딸 가진 엄마이고 나도 북한이 고향이고 나도 한 남자의 아내지만 너무나도 다른 삶이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냥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는 것뿐 다른 것은 없었다. 향아는 그때 당시 아빠를 닮아서 머리카락이 노랑에 가까운 갈색이었다. 어린 향아의 머리카락을 모아 위로 묶은 모습을 보며 그때 내가 향아 머리가 가물 탄 논바닥 같다고 웃으면서 그 아이 머리를 만지던 그 옛 시간이 지금도 가슴 한 구석에 아리게 남아있다. 그리고 다음해 가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작년 겨울에 시댁에 놀러 갔을 때 주었던 내 번호로 향아 엄마가 전화를 걸어온 것이다. 봄부터 지금까지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이 의심하지 않게 농사도 다른 해보다 더 착실하게 지었고 동네 아낙네들을 따라다니면서 돈도 많이 벌었단다. 그 돈으로 집에 전화기며 전기 밥솥도 샀고 TV도 새로 장만했다고 그는 구구절절 얘기한다. 이제 몇 번만 자면 그 한 해 애써서 농사지은 곡식을 현에 수매하러 간다고 한다. 그날 자기가 수매시키러 갈 것이며 돈을 받아가지고 그 길로 딸 향아가 있는 소학교에 들러서 애를 찾아 바로 택시를 타고 그 집에서 도망을 치겠다고 한다. 차분하게 1년을 준비한 그녀에게 나는 꼭 성공해서 어디서든 살아남으라고 말해 주었다. 그리고 전화기 너머로 가늘게 흐느끼던 향아 엄마에게 꼭 다시 만나자고 부탁했다. 그로부터 이틀이 지나서 시아버님과 시동생이 번갈아 가면서 나한테 전화를 왔다. 성이 고가인 향아 엄마의 남편 이름을 부르면서 향아 엄마가 애를 데리고 달아났는데 1년 동안 지은 곡식을 현에 가서 수매하고 바로 그 돈을 몽땅 들고 도망갔다고 전화를 한다.
나는 전화를 들으면서 속으로 성공했구나 하면서도 아버님이 물어보는데 딱 잡아떼면서 모르쇠를 했다. 작년 겨울에 그때 보고는 한 번도 만난 일도 없었고 전화번호도 주지 않았고 전화한 일도 없었다고 말하니 시아버지는 믿지 못하는 눈치로 향아 엄마를 막 욕했다. 아무리 모자란 남편과 산다고 해도 그렇지 봄, 여름, 가을 내 뼈빠지기란 것을 한 푼도 남겨놓지 않고 다 가져가냐며 사람도 아니란다. 전화 받는 내내 내 속에서 참 할 말이 많았지만 나는 일단 모른다고 시아버님께 대답을 했다. 다음에 음력설에 남편과 딸 아이를 앞세우고 찾아간 시댁에서 향아 엄마 문제를 가지고 시동생과 나는 목에 핏대를 세워서 싸우다시피 언쟁을 했다. 시아버님은 내 말을 들으면서 반신반의하면서도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데 시동생은 무조건 아니란다. 고가네가 아무리 한심한 집안이라도 그럴 수 없다고 그런 사람이 아니란다. 향아 엄마가 의붓 시아버지한테서 몸을 지키려고 몸에 퍼런멍이 들 정도로 얻어맞은 얘기를 듣고서도 느끼고 받아들이는 감정과 분노는 중국이 고향인 시댁 식구들과 북한이 고향인 내가 서로 달랐다. 시동생과 시댁 식구들은 중국 사람들을 믿었고 나는 향아 엄마를 믿었다. 나 같았으면 1년 농사 지은 돈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불을 지르고 그 남편도 죽어버렸을 거야. 나는 그렇게 향아 엄마를 대신해서 아무 죄도 없는 시댁 식구들에게 분함과 억울함을 토해냈다. 중국의 커다란 땅덩어리이며 그리고 15억 인구를 먹여 살리는 중국은 사실은 참으로 위대하다. 중국 한 개 성만한 땅덩어리를 윤택하게 할 수 없는 지도자는 이미 지도자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사람이다. 그렇게 김일성 민족의 후예들은 세상에 다시는 없을 정말 피눈물 나는 탈북자 역사를 하루하루 한 장씩 써내려가고 있었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굉장히 울컥합니다. 향아 엄마하고는 아직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어디에서 살고 계시는지. 향아도 살아있으면 제 딸 손이랑 비슷해요. 이제 한 23 됐겠는데 굉장히 이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북한이 정치를 잘했으면 북한에서 나오지도 않았을 거며 그런 수모, 그런 죽음 당하지도 않고 살았겠죠. 북한 정권이 빨리 무너지기를 또 오늘도 확수고대해 봅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옷들 따숩게 입고 나가시고요. 뭐니 해도 가족들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따뜻하게 또 하루를 보내시기를 빌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주였습니다.